오늘은 한번 금 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금괴 잔뜩 쌓아놓고 계시나요? 아니면 창구에, 은행에 금고에다 잔뜩 쌓아놓고 계신가요? 금 투자는 부자들만 할까요? 우리 금 투자 어떻게 하는 게 현실적이고 왜 해야 되는지, 정말 금 투자가 언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안전자산 투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왜 금 투자를 해야 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이게 1970년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50년간의 금값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치솟았죠. 2000년 초서부터 2012년 금융위기 직전 그 직후까지. 그러다가 위기가 좀 완화되면서 떨어졌다가 최근 이 팬데믹이 되면서 다시 치솟아서 어마어마한 금값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1월 2일 날 금값이 온즈당 1,500불이었는데 지금 많이 갔을 때는 1,900불 갔다가 요새 좀 떨어져서 어제 날짜로 이제 우리로 보면 오늘 날짜로 1,837이기 때문에 금년에 1년 사이에 한 30% 이상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0% 아니겠네요. 300불, 1,500불에서 300불이 올랐으니까 한 20% 올랐습니다. 우리 팬데믹 때문에 많은 자산들이 큰 변동이 있었죠. 그래서 금값이 팬데믹 이전에 34.47%까지 떨어졌다가 그 후에 2020년에 쫙 다시 최저로부터 올라가서 전체적으로는 지난 2020년에 이렇게 많은 변동이 있었고, 은이고요, 금이고, 또 이 석유 가격은 마이너스 72% 갔다가 그로부터 최저로부터 184%가 다시 올라갔으니까 그 전 팬데믹 이전으로부터 따지면 한 100% 이상 올라간 게 되죠. 그래서 그런가 하면 미국 달러는 7.2% 떨어졌다가 회복돼서 0.5% 정도 돼 있는 거고요. 보시면 미국의 부동산도 마이너스 38%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46.9%니까 실제는 이 차이를 하면 8% 이상 오른 게 되죠. 그래서 많은 가격의 변동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주로 뭘 투자하느냐 보시면 이게 투자 금액별로 보시면 2011년 기준이긴 합니다. 보면 34%가 주식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 30%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아닌 주로 회사채입니다. 회사채가 15% 돼서 주식이 34%의 반면에 본드 쪽에 공채하고 회사채를 다 합치면 이게 거의 50% 가까이가 됩니다. 48%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는 이 소위 프라이빗 이퀴티, 주식에 투자하는 게 한 3.5%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도 우리는 온통 관심이 부동산으로 돼 있지만 4.4%가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헤지 펀드가 한 2.4%가 있고, 우리가 금은 이렇게 하는 코모디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전체 투자의 0.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소수 투자하는 거로 가지고는 많은 고객의 돈을 굴릴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것은 대개는 주식하고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정부 채권은 일정한 이자를 정부가 개런티하기 때문에 소위 픽스드 인컴 자산 또는 안전 자산에 속하죠. 그리고 주식은 이제 시세에 따라서 널뛰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식과 본드를 잘 섞으면 이 위험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하고, 소위 금융공학 기법이 적용되는 것들이 대부분 주식하고 채권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금, 이런 커모디티는 그렇게 많은 투자의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이 아니라는 것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하고 글로벌로도 보면,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주식 중에 보시면 미국 주식, 외국 주식, 본드 중에서도 미국
채권, 외국 채권, 그리고 회사채 이렇게 돼서 주식하고 채권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부동산에 하는 리츠는 5% 정도 된다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죠. 자산별로 리츠하고 국제적으로 성장주, 미국의 주가가 작은 스몰캡 스탁, 그 다음에 현금, 그러니까 외환 화폐를 가지고 달러 같은 데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개도국 주식, 그리고 고수익, 그러니까 미국의 채권, 그리고 미국의 큰 대형 회사들의 주식, 그리고 국제적인 채권, 그리고 미국의 다른 모든 채권, 그리고 금 이렇게 보면 이게 수익성이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인데요. 이게 연도별로 보시면 금이 최상위에 올라갔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01년에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경제 불안이 됐을 때 금값이 제일 많이 치솟아서 금 수익률이 1위였고요. 2011년에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금값이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금의 가격이 치솟아서 금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안전자산으로 투자가 늘면서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미 기회를 놓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또 이런 큰 위기가 올 때는 금을 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바른 판단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금이 왜 안전자산인가를 보면요. 이게 이제 유가의 변동입니다. 그런데 그 유가를 금의 무게로 보시면 한 배럴당 1900년에 1.19 배럴이라든 게 2020년에 40달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유가는 치솟았는데 그걸 그 당시에 금으로 보면 이 한 배럴의 석유는 1.79g의 금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0.72g의 금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가 유가를 그때 금으로 나눴을 때 금이 얼마나 필요한가 보면 유가 대신에 석유에 투자하는 대신에 금을 가지고 있었다면 일정량의 석유를 살 수 있다는 게 되죠. 여기도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1900년에 미국의 평균 주택거래 가격이 4,300불이었는데 이거는 6.5kg의 금으로 살 수 있었고요. 2020년에 미국의 평균 주택거래 가격이 31만 3천 불인데 이건 5.8kg의 금이죠. 그래서 이때 집을 사는 거 대신 금을 6.5kg 사놓고 계속 가졌다면 그 금으로 지금 올라간 주택을 사고도 금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동성이 큰 자산에 비해서 금은 변동성이 할 때 버블이 생겨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막 오를 때 금값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금으로 표시하면 이 자산이 안전하다. 그래서 특히 인플레이션이 높고 자산 변동성이 있을 때 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변동성에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고기 가격, 소 가격도 금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돼서 금을 가지고 있었으면 같은 금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간 같은 양의 소를 살 수가 있었다는 거고요. 여러분이 달러나 일본 하나, 옛날 영국의 파운드나 캐나다 달러, 옛날 EU의 지금 유로나 옛날 도이치 마르크 같은 걸 보면 같은 금 가격으로 대비했을 때 그 화폐 가치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되면 또는 외환시장에서 어떤 특정 화폐가 가격을 잃을 경우에 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한동안 달러 약세가 지속됐었죠. 그런데 금값은 올라갔으니까 금을 가지고 있었으면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에 대비해서 달러의 그 화폐에 대비해서 금값이 얼마나 올랐냐는 거면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지난 2019년부터 2020년도 많이 치솟았는데 거의 20% 가까이의 금값이 올랐던 거죠. 2019년, 2020년에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2001년부터 19년 연평균으로 보면 9%에서 10% 정도 금값 달러 화폐에 비해서 금값이 올라가고 2001년부터 10년 평균을 보면 10년을 가지고 있을 때 연평균 그러니까 10년 전체로 보면 달러를 비해서도 40%가 올랐으니까 40% 올랐고 캐나다 달러에 비해서는 70%, 호주 달러에 대해서 76%, 그래서 인도에 비해서 111%
NYB에서 61%, 스위스 프랑에 대해서는 29% 올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로 봤을 때도 76.7%나 올라서 금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고수익을 낼 수 있고 화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 디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보수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산 중에 안전자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금도 있고 아까 달러 같은 화폐도 있고 정부 채권 같은 것도 안전자산이고요. 그거보다 좀 위험한 건 회사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커머디티라고 하는 다른 커머디티가 있죠. 금 말고 뭐 곡물을 산다든지 석유를 산다든지 이런 거 있고 부동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금을 투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금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ETF나 ETN에 금 관련 펀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요. 제일 큰 것은 삼성 자산운용이 운영하는 코덱스 골드 선물 ETF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의 S&P, GSCI 골드 인덱스를 기초로 하는 선물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다시 미국의 S&P 골드 인덱스 펀드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한 주당이라는 게 지금 여기 보시면 12,560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당 가격을 지금 12,000 정도면 한 주를 살 수 있으니까 소액 금액을 가지고도 ETF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ETF를 살 때 장점은 뭐냐면 금을 사는 것과 달리 주식 거래하는 것과 똑같은 주식 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하니까 수수료가 주식 거래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KRX 한국거래소의 금거래소라는 게 있어서요. 현물 가격 기준으로 이 ETF는 이제 아까 우리가 선물입니다. 그래서 퓨처 인덱스로 미래에 어떻게 될 건가는 선물에 의한 거고 현재 금 기준으로 증권사를 통해서 KRX 금거래소를 하는데요. 1g당 정수익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g에 이제 한 5만 원 안팎 5만 좀 높을 건데요. 그러니까 1g으로 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주 소액으로도 금을 사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주식을 사서 직접 그 증권을 여러분 받지 않고 사실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지하창고에 보관하듯이 이 금의 순도는 조폐공사가 인증을 하고요. 그 금은 예탁결제원 지하창고에 보관돼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들이 인증하고 보장하기 때문에 안전한 순도 있는 금을 사실 수 있고 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주식도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금 거래소를 통해서 해서 매매 차익 거래소가 없고 또 이 금 거래소 내에서 장내 거래를 할 때는 부가세를 면제하기 때문에 부가세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을 사시는데 KRX 금거래소를 통해서 사는 것도 그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작은 돈으로 1g, 2g, 10g 이런 것을 증권 계좌를 통해서 여러분이 금을 사실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제일 이제 전통적인 방법은 은행에 가서 현금 주고 금괴를 사시는 거고요. 여기서도 골드뱅킹 거래 단위가 1g이고요. 또 추가로 매수할 때는 0.01g 단위도 가능하기 때문에 하시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은행들이 보관료하고 취급 수수료를 높게 받고요. 그리고 ETF처럼 이 배당 소득세 이 차액에 대해서 소득세의 15.4% 차액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로 간주해서 여러분이 종합소득 금융종합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이 투자를 했을 때 금융종합과세로 이 차액에 의해서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익률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조폐공사나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가서 소위 골드바, 이 금괴를 직접 사시는 방법이 있고요. 차액은 비과세인데 현물 거래한 때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붙기 때문에 세금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또 은행 수수료가 5%, KRX 금시장 거래에서는 0.3%, KRX 오프라인 거래는 0.5%의 수수료를 내니까 여러분이 금을 사시려면 KRX 금시장 거래에서 사시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고 절세 효과가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금펀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금펀드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다이아몬드하고 다른 귀금속들, 은 이런 걸 섞어서 투자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최근에 수익을 보면 금펀드라고 해서 돈이 모였는데 금은 올랐는데 다이아몬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상당히 낮아서 순수하게 금외로 투자하는 ETF나 증권사 매매 기반의 금거래에 비해서 이 금펀드의 수익률이 낮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파생 결합 증권이라고 해서 데리바티브 링크드 시큐리티라고 그러는데요. 이 최근 금이 연동되는 DLS를 출시했는데 이것도 금펀드처럼 금, 은, 원유 같은 다른 커머디티를 복합해서 투자하는 펀드가 많으니까 금펀드다, 금파생 결합 증권이라고 했을 때 정말 그런 거 아닌가를 그 구성이, 투자 내역의 구성이 어떤지를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9세대의 옛날에 부자들이 하는 거면 잘 아시는 금은방에 가서 금을 직접 사가지고 집에다가 교짝 속에 잘 숨겨 놓으시는 거죠. 근데 이제 판매자들이 중간에 금에 대한 마진을 먹고 부가세도 내기 때문에 금융회사를 통한 투자보다 수익률이 훨씬 떨어지고 대개는 작은 양의 1g 이런 투자는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돈이 많은 분들이 뭐 금 두꺼비도 사고 거북이도 사고 괴짝도 사고 바도 사는 건데 이런 부분, 그래서 대형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8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외 금광회사 주식을 사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에서 산 가격에다 판 가격의 차이, 거기에다가 수수료를 빼고 또 기본 공제를 뺀 거에 대해서 22%를 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의 세금이 붙게 됩니다. 국내 주식은 1%, 코스닥 주식은 2% 이상 또는 이게 3억 가지고 내린다고 해서 난리 났던 10억 이상 투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매기게 있는데 이것들하고 비교해서 해외 주식의 수수료 세금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외국에다 투자하면 환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 달러에 따라서 실제 소득률이 낮아질 수도 있고, 팔지 않고 미국에서 이 주식이니까 배당금을 받을 경우 미국 정부의 세금을 15.4%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22%를 내게 되기 때문에 증권사를 통해서 해외 주식을 사는 거, 그러니까 미국에서 직접 사는 거 말고 미래에셋이나 이런 데서 금광회사 해외 주식을 사는 ETF에다 투자하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양도 차익, 해외 투자했을 때 22%가 아니라 배당 소득세 15.4%로 22%보다 조금 절세가 되기 때문에 해외 금광 주식을 어떻게 살 건지는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해외 금광 주식을 사야 되는 것들이 말이 되냐 하면, 이게 미국의 2000년부터 2011년 금 시세가 급등할 때 이게 금의 가격이고요. 이거는 금광의 상위 10개 금회사의 주식 가격의 변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금 가격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오르게 되는 거죠. 최근에 2015년에서 2020까지도 보면 이게 요새 이제 금이 많이 올랐을 텐데, 금이 많이 올랐을 때 금강회사 주식이 금보다 훨씬 높이 오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을 캐는 비용은 금값이 올라간다 해서 큰 변동이 없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성이 확 많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금강회사의 수익성이 월등히 좋아지기 때문에 금값보다 금강회사의 주가가 더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대표적인 금강회사들의 주가인데요. 주가를 이 주당 배당률입니다. 그래서 배당률을 보면 금값이 많이 오를 때 이 배당도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을, 디비던드, 주당 수익률이 상당히 수익이 높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금강회사에 다시 투자해보면 어떨까 하는 거 보면, 금강회사가 왜 더 금값이 오르갈 때 좋은 수익이냐면, 주당 수익, 어닝 퍼 쉐어, 주당 수익을 보시면 이게 S&P 500의 탑 20개 회사의 PBS가 이런데 탑 10개의 금강회사의 PBS는 훨씬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S&P의 우량 기업보다 이 금강회사가 금이
2019년, 20년 금이 불마켓일 경우에는 빨리 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 가격 대비 금강의 주식을 보면 최근에 2008년부터 20년까지 낮아져 있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이 지속되고 금값이 올라가면 결국 지금 금강회사 10개 회사는 상당히 지금 0.5인데 심할 경우는 2.0까지 되니까 또는 1.5가 넘어갔던 과거의 금의 불마켓 때를 생각하면 한 200%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장기 투자를 보면 이게 다우 진수 인덱스고요. 이게 금에 대한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금보다는 주식이 더 수익이 장기 보유에서 높다. 금은 대개 이제 불황기에 변동성이 많고 인플레이션이 많을 때 안전자산으로 해칭하는 수단이지 장기적인 수익에서는 주가만 못하다. 그런데 이 주식 중에 이 금가격이 오르갈 때 그때 금강회사 주식은 이 다우지수나 S&P 탑 회사보다 빨리 올라간다. 그러니까 불마켓인 경우에는 금강회사의 주식을 사는 게 어떻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10대 금강회사는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몬트라든지 바리골드 이런 이게 아주 대표적인 유명한 1, 2 업체고요. 그래서 이게 금강회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주가를 보시고 혹시 아직도 금값이 불마켓이다. 만약에 팬데믹이 지금처럼 기승을 부려가지고 백신에 의해서 안정될 때까지 불확실성이 커서 변동성이 커가지고 경제가 불안하다 그럴 때는 금값이 강세로 되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금값이 올라가게 되고 금값이 올라가게 되면 탑 금강회사의 주가는 더 빨리 올라가니까 금강회사 주식을 사라. 해외에서 직접 사시거나 아니면 국내에 금강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ETF를 사시는 것들이 절세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을 사는 거하고 비슷하게 블록체인을 이용하고 이 소위 이 암호화폐 코인과 결합된 새로운 핀테크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골드코인인데요. 금을 이제 우리 은행에서 사듯이 1g 단위로 사고 나면 그 금 거래소가 금을 보호하고 있고 대신 그쪽에서 코인으로 주거나 여러분이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신용카드를 주고 그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는 금의 가격의 80, 90%를 이 신용카드 속에다 넣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금으로 보내거나 현금으로 직접 결제하면 만약에 다른 사람이 보면 금을 빼서 그쪽 사람 이름으로 옮겨주게 되고 또는 여러분이 뭐 차를 사거나 책을 살 때 그 비자 카드를 값이 들어있는 그 카드를 쓰면 그 카드로 해서 금을 빼서 팔아서 대신 대주는 이런 금의 투자와 소위 지급결제 신용카드를 결합한 또는 코인으로 결합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골드코인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골드머니라는 회사와 결합을 해서 있고 그런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한국은 현재 그들 거래가 허락되어 있는 대상이 아니어서 한 60여 개 회사에서 허용이 되고 중국하고 홍콩, 싱가포르는 허용이 되는데 한국은 아직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트골드라고 하는 회사가 대표적이었는데요. 그냥 1%의 수수료만 냈고요. 금의 보관료는 안 받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3센트만 작은 단위로도 살 수 있고요. 그걸 신용카드에 넣어서 하는데 이런 원래 비트골드라는 회사가 그렇게 했는데 이게 골드머니라는 회사와 합쳤고요. 이런 코인 회사 쪽에서 금을 빌리온 비트코인, 세리카, 영국, 미국 이 터키 회사가 캐나다 회사 비트골드 인수했고 그래서 금의 거래를 또 이런 코인으로 만들어서 코인을 직접 받으셔가지고 금이 개런티돼 있고 그 거래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코인 거래를 하게 해서 신용카드를 쓰거나 이 암호화폐와 같은 그걸 이제 우리가 시큐어드 코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뒤에 안전자산이 가치를 보장해주는 코인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거래하는 이런 핀텍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분들은 이런 걸 쓸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금을 거래하는 9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 투자도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왜 2020년에 팬데믹 됐을 때 금 살 생각을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지난해는 이제 투자 대상이 주로 주식이었고 부동산이나 이랬었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경제 위기 때마다 상당히 고수익 투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지금은 옛날에 우리가 영화에서 보고 드라마에서 보듯이 금괴를 사는 시절이 아니고 그람 단위 또는 0.1g, 0.1 단위로 금을 직접 안 사고 금 ETF를 사시거나 또는 KLX 금거래소, 한국거래소의 금거래소를 통해서 사시면 수수료나 이런 것도 없이 싸게 사실 수가 있고, 세금을 생각하면 ETF나 주식을 사시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래서 미국의 탑 금강회사, 전 세계 글로벌 탑 금강회사에 투자하는 ETF 같은 걸 사면 주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 같은 것들 쌓을 수도 있다 하는 거고요. 세금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세가 있고 양도차익세가 이 다양한 투자 방법마다 각각이 다르니까 자료를 보시면서 금에 대한 투자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에 대한 직접 투자보다도 경제에 따라서 이 안전자산, 우리가 지금 있는 달러, 국채, 채권, 그리고 요새는 암호화폐까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왜 비트코인 가격이 2020년에 그렇게 또 다시 치솟았냐 하는 것도, 비트코인이 금을 대신하는 안전자산의 경쟁수단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처할 때 투자 자산이 어떻게 변동하는가를 공부하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